제가 맨 처음에 장내세균 연구하던 게 198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장내세균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장내세균 연구한다고 하면 대장균 연구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면 사람의 분변이나 동물의 분변을 가지고 배지에 키우면 자라나는 것은 대장균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일반적인 조건에서 키우면 자라나는 건 대장균입니다. 그러나 배양 조건을 달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 소화관 안에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천지고 그 종류는 대장균에 비해서 적어도 10만 배 정도는 존재하는 균들이 있다라는 보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어쨌든 장내세균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드리고요. 아까 이창균 교수님께서 정신질환 했는데 아까 김효정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MRC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장내세균과 정신질환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바이오타 또는 아까 건 마이크로바이오타, 장내세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연구에 불을 지핀 사람은요 2005년도에 워싱턴 대학에 있는 고돈이라고 하는 교수가 가장 엑셀레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건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는 연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2005년도에 고돈이라고 하는 교수는 뭘 연구했는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요 비만한 사람들의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무균동물에 이식을 했더니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이식했을 때보다 30 내지 50% 비만해지더라. 소화관 내 미생물의 비만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을 마르게 하는 균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는 균도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치료하는데 장내 미생물을 이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아까 FMT 그러는데 아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의 인펙션 외에도 항비만 효과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시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연구할 때는요 장내세균이라고 하면은 인테스티널 마이크로플로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오타 이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데 마이크로바이오타 그러면 주로 세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면 그 세균들의 유전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뒤집어 보면 그 미생물들이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숙주를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면요 홀로비온트라는 용어가 지금 현재는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홀로비온트의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 대체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세포보다 많다 또는 그거의 10배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3배 이상 10배 정도는 사람 세포보다 많다. 사람 세포는 대략 60조 개에서 10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음식물을 먹고 생활하는 것과 늘상 함께하고 있다. 그 중에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소화관에 살고 있고 그 소화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여러분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가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과 건강의 관계에서 열심히 사람하고 디펜스를 하고 또 사람은 그 미생물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일까라고 해서 서로 진화를 해오면서 서로 관련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소화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도대체 양이 얼만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적어도 1kg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얘기할 때 좀 얘기합니다만 한 2kg는 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장기보다는 균이 더 많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요즘에 피부에 있는 미생물의 아토피와 관련이 있다, 장질환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누누이 합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하는 일은 일단은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자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미생물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들을 방어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뭐 설사가 일어나고 변비가 일어난다고 할 때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들을 방어하는 일, 그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소화관에 있는 미생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유를 먹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렇지 않게 우유를 먹을 수 있게 한 것도 장내 세균이 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유당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사람의 장벽에는 없지만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유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유를 먹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유를 먹는 방법은 조금씩 먹으면 우유를 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유에 유당을 분해시키는 균주가 조금씩 먹으면서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딱 끊는 순간에 그 균주들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소화관 미생물이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요, 소화관에 있는 미생물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데 뭐 골절을 당해서 하게 되어지면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그때 당시에 비타민 결핍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혈전 피가 흐르는 걸 멈추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이타민 K와 같은 것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화관 미생물이 사실은 바이타민 K라든가 B 계열의 비타민들을 합성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미생물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미생물들의 연구를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했다고 한다면 장내 세균에 대해서 연구한 아마 의사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티쇼와 아마 모로라고 하는 의사일 거고요. 1900년에 모로라고 하는 의사가 사실은 지금 FMT를 시행했던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시도필루스, 락토바실루스 애시도필루스가 바로 설사를 예방한다고 한 것은 이미 1900년에 이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지만 그런 균을 키우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람의 소화관에 살고 있는 도대체 미생물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기회를 했다고 하면 아마 가장 맨 처음에 했던 무균 동물을 만드는 사람이 1945년도에 성공하게 되는데 아마 그게 가장 크게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면 일본의 미조카라고 하는 교수가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조카 교수는 사람 소화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거의 90% 이상 배양하는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 똥을 받아다가 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보고 그 미생물을 100% 배양할 수 있을까에 도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선택배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배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10사람 정도 그 미생물을 하려게 되어지면요 적어도 6개월 이상 그 실험을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방법으로 따지게 되면요 일주일이면 끝날 일을 그때 당시에는 6개월 이상 하면서 시행하는 방법이 배지 배양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양했던 균주들이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 중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균이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미생물이 이제부터 같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균은 몇 종류나 있을까라고 할 땐 대략 한 100종류 정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균주들을 보다 보니까 좋은 균주와 나쁜 균주가 있다라는 얘기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균주와 나쁜 균주의 기준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장균, 나쁜 균주다라고 한다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유당을 분해시키는 대표적인 균주 중에 하나가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비타민을 합성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설사를 일으키는 엔도톡신을 생산한 면에서는 나쁜 균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늘상 소화관에는 좋은 균주가 나쁜 균주를 제압하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균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아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파이로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요 지금 더 넘어가서는 메타지노믹스라든가 또는 프로테오믹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한꺼번에 사람의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을 분석, 무슨 종류가 있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대사계를 갖고 있는 균주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돈은 듭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아까 배지 배양법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값싸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소화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좋을까? 그래서 늘상 얘기할 때에 아까 고던이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비만하게 되어졌을 때 맨 처음에 했던 보고는요 사람 소화관에 살고 있는 문 수준에서, 여러분들 이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분리할 때는 킹덤 전에 요즘은 도메인, 킹덤,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일럼을 얘기하는데, 파일럼 레벨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소화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보면요 가장 많이 있는 균주가 포미큐테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박테리오테테스 파일럼인데, 그런 미생물들 중에서 포미큐테스 양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비만한 경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보고도 속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당시에 미국 사람의 그러한 특성에서 볼 수 있었던 현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질내에는요 가장 많이 있는 균주가 락토바실루스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락토바실루스가 속해져 있는 파일럼이 포미큐테스 파일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소화관에 있는 미생물들을 쫙 분류를 해서 보면요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관 내 미생물의 특색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일어나나 어떤 것을 잘 소화되나 이런 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소화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따라서 체질을 분류하기도 했고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들, 도시, 어린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한 350명 정도를 해봤는데,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먹는 것에 의한 그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소화관의 미생물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릴 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자궁 내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 가끔 태아의 경우에도 미생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 자폐증이라는 등 여러 가지 질환들과 같이 보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화관 내 태어나기 전까지는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되어지면 맨 처음에 노출이 되어지게 이제 미생물에 노출이 되어지는데, 그 노출되어지는 미생물에 맨 처음부터 노출돼서 그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맨 먼저 자리 잡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그 미생물들이 자기의 텃세를 부려서 다른 미생물들의 정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에게 감염되어지는 미생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아마 이 연구에 대한 산부인과에서는 뉴욕 대학의 도밍게즈라고 하는 교수가 유명한데, 우리나라도 한 번 왔다 간 교수이긴 해요. 이분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사람의 자연분만 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사람 소화관의 미생물은 어떤 것이 이제 정착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전에 다 연구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의 연구는 조금 더 특색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분만을 했을 때 질내에 있는 미생물과 그 다음에 그 아기의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비슷하다. 그 중에서 여기에 홍색으로 나타낸 것이 락토바실루스 균주입니다. 근데 락토바실루스 균주가 질내에 많으면 그 아기도 질내에 락토바실루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물론 그것은 예전부터 보고되던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제왕절개 수술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과 거기에 질내에 어린 아기의 소화관에 있는 미생물과 너무 비슷하다. 그런데 특징이 뭔가? 그럼 락토바실루스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좋은 균주의 대표적인 락토바실루스가 소화관 내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이 결과는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영국에서 보고되어진 보고에 의하면 자연분만한 어린 아기와 그것을 12살까지 의료보험비를 신청했던 보고를 하고 있는데,
12살까지 보면 의료비를 신청한 것이 영국의 경우 한 5배 정도 제왕절개 수술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그런 것이 속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태어날 때 맨 처음에 정착했던 미생물이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질내에 있는 미생물과 그 아기, 그 어머니와 아기를 계속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어머니의 질내에 물론 아까 락토바실루스가 많으면 그 아기는 당연히 많은데 그렇지 않고 질내에 좋지 않은 미생물, 질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아기는 좋은 미생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머니의 모유를 먹인 경우와 그렇지 않고 분유를 먹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 또는 같이 섞여서 먹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모유를 먹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비피도박템 롱검과 같은 균주가 모유를 먹인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메이저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분유를 먹인 경우에 그 숫자가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박테리오데테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냄새를 많이 나게 하는 균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섞어 먹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운데쯤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분유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런 수학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를 처리하게 되어지면요. 아까 다양한 항생제를 처리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항생제를 치료하게 되면 비피도박테린이나 락토바실루스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하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는 수학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은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보고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프로플락사신하고 벤코마이신을 투여한 경우였는데 한번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질내 어느 정도 이 수학 안에 미생물에 의한 영향이 오래 갈까라고 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했을 때는 한 달 정도로 실험했는데 한 달 동안에도 수학안 미생물은 리커버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우에는요, 1년 동안도 완벽하게 리커버리 하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한번 투여하면 그 여파는 아주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때는 이제 사람이 커가면서 또 시기에 따라 변하는데요.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그 다음에 아까 분유를 먹고 모유를 먹느냐는 것에 변하지만 그 다음에 변할 때는 언젠가 그러면 이유식을 해서 고형식을 먹을 때 가장 많이 변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갱년기를 지나면서 크게 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관 내 미생물을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잘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좋은 음식물을 먹는 거다. 그때 좋은 음식물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러면 아까 좋은 미생물의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루스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먹이가 되어주는 것을 먹어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먹이를 뭐라고 우리들은 얘기하는가?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데 프리바이오틱스가 리치한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소화성 올리고당입니다. 그러니까 non-digestive 올리고사카라이드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그냥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는 펙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야채를 먹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변하게 되어지는데 변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소가 있을 때 소화관은 아까 말씀드린 패소젠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디펜스를 하려고 아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디펜스를 한다면 우리는 리선스라는 얘기를 아마 선생님도 쓰시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변했지만 바로 리커버리 할 수 있다. 그러면 리사일런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균주가 바뀌어가지고 일부의 균주가 다른 균주의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바로 리던던시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요 리던던시부터는 실제로는 균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균층이 아예 깨진 디스바이오시스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미생물들은요, 다양한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기에서 보시고 있는 아마 EBS 아마 어디 키드니 신장 내과 하시는 분 교수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효모를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해 보면요, 초파리 A 먹이, B 먹이, C 먹이를 주고 초파리를 키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시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A 먹이를 먹던 초파리는 A 먹이를 먹던 초파리끼리만 결혼합니다.
비먹이를 먹던 초파리는 비먹이만 먹던 초파리하고 결혼합니다. 그 보고를 한 게 우리나라 교수가 했고요. 그게 사이언스의 논문에 나와 있고요. 지금 그래서 부부금술이 가장 좋은 사람의 특징은 외국에서 조사한 경우에 같은 음식을 먹는 경우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금술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자기 애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너 여자친구는 같은 음식을 먹는 취미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소화관 내에 생산하는 미생물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이에 의해서 소화관 내 미생물을 변하게 되어지고 그 변한 미생물이 결과적으로 그런 데까지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의 영향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그럼 소화관 내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주고 아까 얘기할 때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FB 레이쇼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토피의 경우에는 프로테오박테리아 파일럼이 높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아까 대표적인 게 아까 2005년도에 바로 얘기했던 요게 고돈 교수가 2005년도에 PNS에 발표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두 개의 논문, 네이처에 똑같은 이 앞뒤로 두 개의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소화관 내 미생물은 아까 잠깐 어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그러면 소화관 내 미생물은 다양성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그럴 때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다양성이 있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성이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좋은 미생물이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다양성이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그러면은 바로 백시네이션을 하는 것과 같다. 다음에 나중에 나쁜 미생물이 들어도 나쁜 미생물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있으면 이제 소화관 내 면역계를 자극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체 우리 몸의 면역계의 소화관 내 면역계는 적어도 70% 이상이 소화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화계를 무시해서 갈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백시네이션을 해주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논문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것은 똑같은 BL6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잭슨 랩하고 미국에서 실험했는데 잭슨 랩하고 잭슨 랩이 아닌 랩에서 BCL6 마우스를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암세포를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께 좋았는가? 잭슨 랩께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잭슨 랩의 마우스의 분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회사의 마우스에다가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암세포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정상으로 아까 얘기했던 잭슨 랩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대체 어떤 미생물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조사를 해서 밝힌 것인데 그래서 그 미생물이 비피도박템 롱검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이언스 2005년도 12월 달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벤처기업을 하는데 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연구하는 바로 벤처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요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브레인하고 아까 크로스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할 때 대장염 그러면 대장염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장염 아까 뭐 유시도 있고 뭐 아까 CDI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별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케미칼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델 동물을 만들어서 대장염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니까 DSS를 가지고 모델 동물을 유도하면 이것은 유시고 그리고 TMBS를 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은 크론 디지즈의 모델 동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면 그 차이는 너무 근소해서요. 어느 것이 어느 모델이라고 저희들은 크게 구별은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소화관 미생물은 늘상 정상적인 것과 현격하게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관에 대장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예를 들면 미생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네이트 이뮤니티도 관련하는 면역세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관련되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전부 다 쭉 타겟 사이트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대장염 모델 동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타겟 사이트 하나하나를 짓눌러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면은 나중에 일으키는 걸 치료하는 걸 규명하게 되면 원인도 같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웬만한 사이트들은 다 대장염을 개선하더라고요. 그런데 놔두면 다시 재발하는 특징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게 쉬운 질환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균을 바꿔봤어요. 균을 조절하게 되어지면요 대장염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네이트 이뮤니티에 관련되는 매크로폴라리제이션을 제어하더라도 대장염은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관련된 걸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FMT를 가지고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FMT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늘상 그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1순위는요 도대체 어떤 FMT를 어떤 피카를 이용했을까? 가이드라인이 뭘까? 가이드라인이 프로진이다. 그거는요 그것이 아니라 보통 균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그러면 균이 나오는 순간에 상당히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균주는 죽습니다. 혐기성 균주 아까 메이저라고 그랬는데 살아남는 경우는 통성 혐기성 균주, 아까 대장균이 아까 메이저로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많이 있는 균주의 10,000분의 1밖에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서 실험하느냐가 이제 이제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피카를 어떻게 스탠다이제이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서 좀 연구를 하자 그랬더니 아직은 그것은 아까 신동력 사업을 아까 갔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내세균은 어떤 일도 하는가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약물은 간에서 대사된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소화관 내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론토시 설파살라진은요 모두 다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의 약효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리노데칸이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것은 묵인동물과 일반 동물 하게 되면요 묵인동물에서가 독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여러분 천연물도 있는데 이것은요 복강내 투여하면 독성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경구 투여를 하면 독성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미생물이 생산하는 베타글루코시데이스를 같이 투여하면 독성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루베리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블루베리는 서양에서는 가장 대표 우리나라 인삼보다 더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블루베리의 대표적인 이 시아니딘 베타디 글루코피라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요 경구 투여를 하게 되어지면요 전부 다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에 대사되어진다는 걸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혈액 중에 존재하는 것은 대사체밖에 없다. 그래서 그 대사체가 뭐냐? 그럼 요 프로토카테취게시스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셀 내에서 열심히 실험해봐야 생각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삼도 같아요. 인삼도 사실은 인삼에 있는 성분보다는 인삼의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되어진 대사 활성이 월등히 높은, 많게는 100배 정도 높은 성분으로 둔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이 달라서 쉽게 해서 아마 한방에서 얘기하는 인삼빨이 받는다 안 받는다의 차이는 아마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의 경우에도요 저희들이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아까 얘기할 때 소화관에 있는 미생물을 확 이렇게 다양성이 상실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항생제를 투여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사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아스피린의 효과만 보더라도요 항생제를 투여하면 효과가 실제적으로 한 2배, 3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사를 시켜서 없어지던 효과, 흡수를 하지 못하던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할 때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의한 일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암노디핀의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화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생산하는 활성을 보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까 우유를 많이 먹는 서양인의 경우에는요. 갈락토시데이스 활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게 락타제라고 하는 효소 활성인데 그건 미생물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채소를 먹어서 생기는 베타글루코시데이스와 같은 건요 동양 사람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약물을 먹었을 때 반응은 전혀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관 내에서 대사돼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물질에 대해서는 소화관 내 미생물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약을 줄 때 항생제를 같이 병용하게 되어지면 한 번쯤 신중하게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관 질환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관 미생물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의 변비라든가 설사를 가져온다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다시 아까 말씀하실 때 다시 피드백이 돼서 정신질환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저희들이 보통 인지기능을 상실한 마우스, 우리가 사람의 치매 같은 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생산하는 마우스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분석을 했어요. 그 정상적인 마우스와 비교를 하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양성이 확 줄어 있습니다. 다양성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소화관 내에 있는 다양성이 준 만큼의 그 미생물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상실케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사람에게서 이게 최근에 2017년도에 보고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는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뭔가 이를 도와주는 미생물이 없어진 결과는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파킨슨 질환에서도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의 소화관 내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뇌질환과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대장염 모델 동물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대장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미생물이 급격하게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엔테로박테리아 케아라는 균주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균주만이 있는 상태에서 인지기능은 무너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여기는 오늘 데이터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TM베이스를 투여를 하고 그 마우스의 분변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마우스에 투여를 했어요. 그러면요, 인지기능이 깨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미생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코라이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기능을 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실제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마우스와 TM베이스라고 하는 대장염 모델 동물을 이렇게 만들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요. 이코라이하고도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이코라이를 투여한데 좋은 미생물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 그 감소했던 미생물이 락토바실루스 균주였는데 그것을 투여를 해주면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정상으로 많이 리커버리 되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서, 소화관 내 미생물이 정상적인 상태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때 미생물의 특징은 그 미생물을 거꾸로 분리해서 이번에는 스코폴라민만으로 유도한 인지기능이 깨진 소화관 미생물이 안 변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여를 해봤어요. 효과 있을까? 그랬더니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펩타이드의 어떤 이런 것들에게 관련되어진 것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균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이 깨지면 뇌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지기능 말고도 아까 불안은 우울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울 불안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속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래 구속 스트레스를 줘서 또 모델 동물을 만들면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구속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가 깨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염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이크로글리세롤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때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스트레스를 주고요, 열흘 후에요. 그래서 열흘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염을 일으키는 지표도, 장염도 훨씬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 마우스에 아까 일어났던 마우스를요, 10일 후에 다시 분변을 받아가지고 투여를 해도 역시 불안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뺐다가 다시 넣긴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들이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암피실린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피실린을 투여하면 균이 깨지고 장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암피실린의 부작용에 보면 장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항생제를 투여하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분변을 받아서 다시 마우스에게, 건강한 마우스에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불안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균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균총도 많이 바뀌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균총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유산균, 아까 줄어들었던 그런 균주들을 투여를 하게 되면 리커버리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리커버리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단순히 인지기능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제 우울 불안까지도 같이 가고 있다. 지금 저희들은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우울까지도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도 장내에 있는 미생, 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균총이 바뀌어서 여기에 생산하는 균들이 다양한 생산하는 바이 프로덕트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장내 세균 중에 생산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도파민도 생산하고 있고요, 도파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바도 생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소화관 내에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지 않겠다. 게다가 면역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계가 결국은 브레인의 염증까지도 조절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킨슨과 관련되어진 알파시누클린이라고 소화관 내 뉴런을 장내 세균이 관여를 자극을 해서 생산해서 뇌로 옮긴다라고 하는 보고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뇌질환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뇌가 장을 조절한다,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게다가 요즘에 장내 미생물이 겉을 거쳐서 뇌를 조절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는 약물은요, 거의 다가 뇌라든가 이렇게 조직에 있는 세포들 또는 뉴런에 있는 세포들 또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수용체제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약물을 치료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바꿔서 이제 소화관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제어하는 시스템도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제어하는 약물들이 속속 개발되어지고 있고요.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그런 질환들이, 아까 비만에도 FMT가 이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 외에도요, 당뇨병을 하기 위해서 아케미시아 같은 균주들을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케미칼과 다르게요, 사실은 케미칼을 투여하게 되어지면, 항생제를 투여하게 돼, 아까 벤커마이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여해서 물론 치료 효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리커버리 할 때 다시 리바운드하는 성격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래 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바운드를 원래대로 잘 해주지 않는 나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까 관해를 빨리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관해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면에서 FMT가 고려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FMT의 좀 수준을 높여서 또 어떤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을 잘 이용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